네, 시황 보고 오셨고요.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곽병열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아무래도 이제 협상용 카드라는 좀 시각이 우세한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 역시 큰 틀에서는 트럼프는 사실 세계 최고의 협상 전략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실은 어떤 공멸을 또 원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방을 날리는 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적응이 우리가 4년 동안 또 트럼프를 겪지 않다 보니까 이래도 되나 싶은데 사실은 4년 이전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네. 이게 굉장히 일상적이었던 어떻게 보면 현상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협상 구도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겠지만 이제 이걸 적응하게 되면 이제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극심한 시장이 공포를 느끼거나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앞으로의 닥칠 우리가 4년은 그냥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드리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의 협상 방식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우리 경제나 증시 전체로는 아무래도 멕시코, 캐나다보다는 중국과의 협상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제 이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시행을 했고 중국도 이제 맞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중국과의 이제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협상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둘 다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가거나 치킨 게임으로 이제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둘 다 이제 위너가 되지 못하고 둘 다 루저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네. 트럼프가 사실 지난 1기 때 중국과의 무역 협상 때도 외견상엔 처음에는 끝까지 강대강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시는 거대로 트럼프도 기본적으로는 2020년에 사실 중국과 이렇게 무역 합의를 도출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 과정에서 한 1년 반 정도에 굉장히 좀 복잡 단안했고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협상으로 간다는 거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을 해봤던 당사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국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을 나서기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는 탑다운 어프로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실무단에서의 그 세부적인 어떻게 보면 주고받기를 이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탑다운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로드맵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로드맵의 가장 큰 중국에서의 전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은 아니고요. 중국이 이제 전인대라는 걸 합니다. 중국이 네. 이제 양회라는 걸 이제 3월에 하게 될 텐데 이 전인대를 통해서 중국 내부적으로 우리의 협상 전략은 이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고위급들의 합의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도 전인대 이전에 굉장히 좀 서둘러서 뭔가에 어떻게 보면 결말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은 전인대 이후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극적인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아마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떻게 하는지는 그냥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10% 추가 관세가 나왔는데 이건 역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능가하는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대응은 또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중국 내부에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미 중국은 이걸 한번 해봤던 당사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만만디 전략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협상의 좀 전초전이라고도 봐야겠고요. 아직 우리가 뭐 직접적인 관세 타깃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트럼프가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뭐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 아무래도 우세하고 보편 관세가 이제 현실화되면 우리 증시의 뭐 하단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요것도 제가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이 그림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장이 사실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 PBR로도 분석하고 PER도 분석하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지금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공세를 펼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이 받는 충격보다는 전 세계 주식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그림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보시는 거대로 트럼프 1기 때 이 그림 보시는 거대로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할인을 받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때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같이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위성이 어떻게 보면 핵심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가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한 55% 정도 할인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PER이. 네. 지금 근데 어느 수준이냐 봤더니 이거를 지금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트럼프의 무역 분쟁이 벌어지는 어떤 그 리스크를 한국 시장이 반영을 안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장의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근처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도 모르지만 그 근처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지지선의 하단 정도가 됐던 수준이 우리가 한 2,350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아마 저는 되게 단단하게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할인을 그 정도 수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단이 훨씬 더 열린다는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가격 조정을 받아봐야 여기서 굉장히 크지는 않고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가 반등을 모색하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국가고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가 타겟이 됐던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먼저 타겟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공장들도 또 공교롭게도 지금 캐나다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들은 멕시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가 할인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할인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머릿속으로는 그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증시 대비 우리 증시의 할인율을 볼 때 우리 증시 악재를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멕시코와 그 캐나다 관세 부과도 끝난 게 아니라 어쨌든 유예가 된 것이고 그래서 뭐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는데 만약 관세 시행이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원래는 그 멕시코랑 캐나다가 FTA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무관세 지역이었고 옛날 그걸 나프타라고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했던 이유는 미국 현지로 들어갈 때 관세가 없다라는 그 이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 기지를 그쪽에다 구축했던 거였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한 달 동안 유예지만 한 달 유예 기간 동안 이 관세가 전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협상을 해서 조금 낮춰지는 정도 수준을 그친다고 보면 그 여파는 사실은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장 미국 본토로 지금 공장을 진입하는 데는 이 시기들이 있으니까 시간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멕시코랑 캐나다의 생산 기지가 있는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이전보다는 수익성이 약화될 가능성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악재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있게 되면 그 사실 요 뉴스가 나온 다음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대만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였거든요. 네. 대만과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반도체 산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만약에 반도체까지 전염이 된다라고 보면은 그 리스크가 또 대만과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전이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피해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진짜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전체적인 제품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3자적인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도 사실은 뉴스를 보실 때 1차적으로는 요런 업종들, 2차적으로는 요런 업종들, 3차적으로는 또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들은 머리에 좀 유념을 하시면서 트럼프 변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관세 협상 과정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이미 뭐 아까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관세 우려가 우리 시장에 좀 선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이 나오면 이게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단기 투자만 한다. 네. 그냥 한 개 정도 분기에서 6개월 정도 사이 텀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도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다. 호재라고 하는 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미 좀 많이 반영됐다라는 게 제가 봐서 지금 봤을 때 시장에 우리가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될 것이고. 근데 악재는 되게 분명하죠. 트럼프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조금 하강 국면에 이미 들어갔거든요. 네. 하강 국면에 들어갔으면 저점이 어느 순간에 나와야 되는데 저점이 나오는데 트럼프 변수는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변수이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 미리 반영한 거는 우리가 지수의 하단을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이게 과연 중기적으로도 계속 그럴까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박스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보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들은 전략은 유효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기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언을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의 저점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전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네.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오늘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우리 생산 기지가 멕시코랑 지금 캐나다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 증시랑 캐나다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멕시코 증시의 PER 할인율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끝도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저점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멕시코는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때는 중기적으로 보면 진짜 멕시코가 입을 타격이 저렇게 크다라고 보면 어쩌면 우리가 받을 타격도 이전보다 조금 더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기인하고 있다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기적으로는 수출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 과도한 낙관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뒤흔든 또 하나의 이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의 딥시크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입지도 좀 흔들리고 HBM 관련주들의 입지에도 좀 의심이 생긴 상황인데 딥시크 등장에 따른 미국 기술주 또 우리 반도체 섹터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딥시크가 처음 이제 공개가 되고 네. 딥시크가 어느 정도 개발비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네. 이거는 마치 이제 이걸 스푸크니크 모멘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먼저 이제 우주 산업 개발을 했을 때 미국인들이 받았던 그 타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될진 모르지만 이 딥시크 저도 써봤는데 외견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거는 구독료도 안 내면서 사실 성능은 이게 좋냐 나쁘냐 분분하긴 하겠지만 제가 써보니까 썩 괜찮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AI 모델과 관련돼 있는 거에 어떻게 보면 수조 원의 이제 이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AI 반도체들,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산업도 엔비디아처럼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기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비용의 사양의 AI 반도체 기업들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들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요동을 칠 만한 변수라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과연 딥시크 쪽에서 발표한 것처럼 정말 이 저비용으로 된 건지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장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동인이 될 만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장에 일단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축소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저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비용 AI가 실제로 상용화의 물꼬를 아마 이게 튼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더 덧붙여진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소프트웨어의 그 엄청난 큰 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굉장히 좀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이런 거죠.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좀 적어진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굉장히 많은 성장 기회들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반도체 섹터에는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변수인데 소프트웨어 쪽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와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굉장히 좀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딥시크가 어쨌든 이 AI 경쟁을 좀 더 격화시키고 대중화에 좀 기여를 하면서 AI 소프트웨어로 시장 주도력이 빠르게 옮겨갈 것이라는 의견들은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럼 증시에도 뭐 이렇게 주도주가 변화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좀 우리가 고려를 함직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가 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 한번 제가 그림 한번 보시면서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산업이 제가 AI 관련돼 있는 가치 사슬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AI 모델이 먼저 만들어졌죠. 이 챗GPT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처음에 이제 구글의 바드, 지금은 뭐 제미나이라고 부르고 이런 AI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AI 모델을 가동시키기 위한 인프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와중에 AI 반도체가 굉장히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텐베거들이 만들어졌죠. 10배짜리 주식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 차자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인프라도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운동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막 뛰어놀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모바일 인터넷 시기에 놓고 보면은 처음에는 뭐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된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이 되게 좋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앱을 개발하는 게임주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 모바일 게임주들 중에서 텐베거들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어떻게 보면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만들어지면 여기서 신나게 뛰어놀 이제 앱들, 소프트웨어들의 전성시대가 오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 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굉장히 주가들이 좋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와중에 지금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순서상 굉장히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도 지금 이런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뭔가 성장의 동력을 그쪽도 찾고 싶은 거죠. 챗GPT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전에는 관심이 좀 덜했던 분야로 조금씩은 옮겨갈 필요가 있다. 이건 왜냐하면 원래 이렇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거야. 이렇게 대중화가 빨리 벌어지는 지금 제가 S커브를 좀 그려봤는데 이렇게 대중화가 빨리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원래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굉장히 신나게 뛰어놀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전성시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해서 이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술 혁신 사이클에 대입해서 볼 때 AI 운동장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뛰어놀 아이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만큼 트럼프 산업 정책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해 보이는데 센터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우주 산업, 에너지 정책 전환을 좀 핵심 이슈로 보셨던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요것도 제가 그림을 한번 요건 좀 그림이 좀 글씨들이 많아가지고 네. 보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책 수혜주를 보실 때 가장 제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조금 만약에 영어 좀 잘 하시는 분들은 공화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화당의 플랫폼. 네. 공화당의 우리가 정강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으로 4년 동안 뭐 할지가 그 공화당의 정강 정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화당의 정강 정책 중에서 산업 정책을 가져와 봤는데 산업 정책들을 보면은 챕터 3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영어 좀 이 플랫폼 만약에 받으신 다음에 그냥 챗GPT한테 시키시면 다 요즘 되는 세상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챕터 3를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 챕터 3의 첫 번째가 가상자산, 두 번째가 인공지능, 세 번째가 우주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뭐 굉장히 하이라이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순위고 두 번째가 AI 관련돼서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몇 가지 정책들을 내왔죠. 뭐 스타쉽 프로젝트라는 것도 내놨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가시화됐고 그 다음이 이제 우주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산업 관련돼서는 그냥 트럼프가 그냥 좋아하는 것보다 일론 머스크가 좋아해서 그렇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 나와 있는 세 번째로 열거가 되고 있는 혁신 챔피언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주 산업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일론 머스크랑 친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차세대 혁신 동력을 여기서 찾고자 하는 공화당의 정강 의지, 정강 정책의 의지가 대단히 확고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요 그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의 정강 정책을 보면 트럼프의 산업 정책이 보인다. 가상자산과 AI에 이어서 우주 산업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관세 우려 여전하지만 그제 나온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 같은 경우도 미국 제조업 경기가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그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건 미국 기업의 심리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서베이 지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계속 기업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공급 관리자, 미국의 공급 관리자들이 앞으로 향후에 주문을 더 많이 할 건지 이렇게 뭐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주문 좀 더해도 되겠어요라고 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에는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코멘트, 굉장히 시장 우호적인 코멘트가 좋은 영향을 줬을 가능성들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거는 요 그림도 요것도 제 그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트럼프가 지금이 이제 트럼프 집권한 지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요 한 100일 기간의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 허니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허니문 때는 원래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좋게 계속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네. 좋은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미국의 성장률 상향 조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보면 이럴 때. 근데 이게 굉장히 또 공교롭게도 요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하향 조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렇게 트럼프가 이런 얘기하는 거에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움찔움찔 이게 미국 경제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그것도 맨날 말로만 저래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게 한 100일 동안은 그러는데 이 100일 기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게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게 실제로 경제 지표로 연결될지는 사실은 되게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100일 기간에는 이렇게 계속 광파는 것들이 경제 지표들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데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때까지는 그렇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사양 적용되면요. 이거를 또 능가해서 실제 지표들이 나오는 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은 미국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되게 좋은 것처럼 지금 뭐 이야기하지만 제가 봐서는 요건 한 100일 지나서도 실제로 그런지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허니문이라서 그런지 애틀랜타 연은 GDP 나오 보니까 최근 제시한 미국의 1분기 성장률 3.9%로 기존에 비해서 이제 대폭 상향 조정이 됐던데 미국 경제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것도 제가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은요, 올해 분기별 GDP나 소비, 그다음 민간 투자를 놓고 보면 작년이 되게 좋았고요. 올해는 조금은 연착륙하는 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착륙하는 어떻게 보면 하강폭을 트럼프가 얼마나 완만하게 해줄지가 관건인 것이지 사실은 작년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올해는 제가 봐서 올해도 그렇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기별로만 따지고 보면 올 상반기, 올해 한 중반기로만 놓고 보면 미국은 하강 주기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기가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 속도를 완충시켜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 강도를 좀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야기들을 하거나
미국의 민간 투자를 굉장히 빨리 집행시켜서 이걸 좀 완충시키려고 하는 의지들이 어떻게 보면 반영되고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GDP가 상향 조정되는 것들도 트럼프의 이걸 완화시켜주기 위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입으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좀 일정 부분 먹힌 거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주게 될 텐데 1월 FOMC 보면은 일단은 뭐 3월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글로벌 IB들 전망 보면 올해 뭐 한두 차례 정도 인하 전망이 좀 많은데 센터장님께서는 연준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미국이 하강이라는 것들을 완충시켜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 인하는 필요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근거할 수 있는 그림은 저는 제가 준비한 그림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되게 괜찮은 것처럼 막상 보이지만 조금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특히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은 높습니다. 22년 이후로 지금 가장 높거든요. 네. 이거는 향후에 실업률이 조금 나빠질 가능성들을 일정 부분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더군다나 지금 뭐 불법 이민자들 뭐 내쫓거나 그렇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 일자리 구할 뭐 어떻게 보면 미국 현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일자리 구하는 게 더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퀄리티가 아주 좋았던 일자리는 아닐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실업률들은 뭐 유지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나 미국 고용 지표가 일정 부분은 둔화되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의 제1순위는 제가 봐서는 고용 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이 조금 둔화되거나 불안하다라고 보면 아마도 금리는 2번 정도 올해는 인하하는 것들은 아마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고용 지표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1월장과 달리 2월 시장 좀 뭐 대응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투자 전략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네. 호황제가 같이 섞여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악재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건 좀 많이 반영한 것 같다는 거. 이게 아마 팽팽히 대립을 이루는 국면이 제가 봐서는 2월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당연히 이 변수는 우리가 호황제가 팽팽할 경우는 시장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나쁘게 보실 필요도 없지만 아주 좋게 보실 필요도 없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공교롭게 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는 수출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적 오늘 아마 앞서도 아마 프로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 지금 목표 주가 다양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하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수출이 하향 곡선으로 갈 때도 잘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종목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좀 편안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수출이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수출 하강 주기에 들어갔을 때도 그래도 이익이 잘 버텼던 가장 좋은 업종이 제가 보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네이버 카카오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네.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수출 사이클이랑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또 그렇죠. 은행이라든지 증권주 같은 경우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수출 수주를 많이 봐준 이 수주 산업들, 그게 이제 건설이라든지 자본재 산업이 되겠죠. 기계 같은 업종들은 지금 당장 수출 압박을 거둔다고 해서 이익이 감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아놓은 수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은 가시는 게 훨씬 지금은 편한 국면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이익 하향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그렇다고 보면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도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이 더 편안한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팽팽한 국면이다. 이 소프트웨어, 금융과 같이 수출이 꺾이더라도 잘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곽병렬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